녹음기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님은 치매니까 결정권이 없어요. 제가 후견인이 되면 이 아파트는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법정은 술렁거렸다. 나는 증인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재판장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78살 강만호. 그게 나다. 며느리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강남 아파트를 팔아치우려 했다.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해서.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 요양보호사 최수연이 사실은 내가 30년 전에 버린 딸이라는 것을, 그 딸이 나를 구하러 왔다는 것을. 이것은 며느리가 의사소견서를 조작하려 했던 증거입니다. 수연이가 서류를 펼쳤다.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30년 만에 만난 딸이 왜 내 요양보호사가 됐을까? 며느리는 왜 나를 노렸을까?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재산을 빼앗길 뻔했다가 평생 숨겨왔던 딸의 도움으로 존엄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한 달 전 낯선 비누 냄새가 집안에 들어선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방 안에는 약 냄새보다 낯선 비누 냄새가 먼저 들어섰다. 며느리 민서가 들인 요양보호사 최수연 씨였다. 수연 씨는 나를 아버지처럼 챙겼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왠지 모를 익숙함이 있었다. 아들 준호가 미국으로 건너간 뒤 혼자 남은 나를 며느리 민서는 치매 초기라며 돌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8시 민서는 내 방 서랍장을 열었다.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낡은 필통을 확인했다. 손가락으로 등기부등본 모서리를 훑는 모습이 마치 아파트 시세를 계산하는 것 같았다. 수연 씨, 우리 아버님은 깜빡깜빡하셔서 통장 관리가 안 돼요. 민서가 차를 건네며 낮게 말했다. 제가 후견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니 혹시 아버님이 돈 얘기하시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내가 깜빡깜빡?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내 손은 떨리지 않고 내 눈은 또렷하다. 어제 저녁 뉴스도 기억한다. 며느리의 거짓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그때였다. 수연 씨가 내 책상 서랍을 닦다가 낡은 필통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년 전 내가 저버렸던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여인에게서 받았던 낡은 필통. 설마, 어르신, 필통이 참 오래됐네요. 수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옛날 생각이 나시겠어요.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말랐다. 수연 씨는 필통을 제자리에 놓고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이 너무나 낯익었다. 30년 전 그 여인의 옆얼굴과 똑같았다. 정말이지, 이럴 수가. 설마 그 여인의 딸이 내 요양보호사로 온 건 아니겠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거실 시계가 9시를 가리켰다. 민서는 핸드백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다. 수연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 부딪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필통을 꺼내 들었다. 손때 묻은 낡은 철제 필통. 뚜껑을 열자 오래된 편지 조각들이 보였다. 30년 전 내가 그 여인에게 보냈던 편지들이었다. 나는 편지 한 장을 꺼내 펼쳤다. 만호 씨, 당신이 나를 잊어도 괜찮아요. 우리 딸만은 행복하게 키울게요. 여인의 필체는 흐릿했지만 선명히 읽혔다. 내 손이 떨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30년 전의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 여인을 버렸다. 아니, 도망쳤다. 결혼 생활을 지키겠다는 핑계로 그 여인과 뱃속의 아이를 저버렸다. 어르신, 점심 드실래요? 수연 씨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편지를 황급히 필통에 넣었다. 수연 씨는 방문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슬픔 같은 게 어려 있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나는 필통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창밖으로 참새 소리가 들렸다. 베란다 화분에 국화가 시들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의 탐욕과 수연 씨의 낯선 친숙함. 두 가지 불안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점심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 계란 반찬이었다. 수연 씨는 상을 내 앞에 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자꾸만 수연 씨의 옆얼굴이 떠올랐다. 그 여인을 닮은 옆얼굴. 오후가 되자 민서가 돌아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꼈다. 민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꺼냈다. 법원 봉투였다. 아버님, 곧 후견인 심판 날짜가 잡힐 거예요. 민서가 차갑게 말했다.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니까 걱정 마세요. 후견인 심판. 그 말이 내 귀를 때렸다.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수연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수연 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수연 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괜찮다고,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었다. 민서는 집을 나갔고 수연 씨와 나만 남았다. 거실은 고요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아파트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다. 수연 씨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국화차였다.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쓴맛이 돌았다. 30년 전의 후회만큼이나 쓴맛이었다. 어르신, 편히 쉬세요. 수연 씨가 조용히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밤이 깊어졌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수연 씨는 정말 그 여인의 딸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내 요양보호사로 온 걸까? 복수하려고? 아니면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여인의 미소, 그 여인의 눈물, 내가 등을 돌리던 그날의 빗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다. 이틀 뒤 아침이었다. 민서가 들고 온 서류 뭉치에 내 시선이 멈췄다. 강남 아파트 매매 동의서였다. 내 이름과 도장이 찍힐 자리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아버님, 후견인 심판 신청했잖아요. 민서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아버님이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시니 제가 후견인이 되어 이 아파트를 팔고 좋은 요양원으로 옮기셔야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이 집을 팔라고 했어. 이 집은 내가 40년 동안 은행 이자 갚으며 지켜온 집이다. 벽 한 장, 문짝 하나도 내 땀방울이 베어 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손을 떨며 소리쳤다. 내가 언제 너한테 팔라고 했어. 이 집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집이야. 아버님, 목소리 낮추세요. 민서가 싸늘하게 말했다. 치매 환자는 재산 관리를 못하잖아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나는 치매가 아니다. 내 정신은 멀쩡하다. 아침에 먹은 약도 기억한다. 어젯밤 본 드라마 내용도 다 기억한다. 저 여자의 거짓말이 너무나 뻔했다. 너는 내 재산을 훔치려는 도둑이다. 내가 소리치자 민서가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손길이었다. 도둑이요? 치매 노인 망상 증세가 심하시네요. 민서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법원에서 곧 후견인 지정 결정이 날 거예요. 아버님은 이제 결정권이 없으세요. 나는 며느리의 탐욕에 온몸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손이 저려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때 수연 씨가 조용히 다가왔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다. 나는 물을 받아 마셨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차가웠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연 씨가 내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서류를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나가지 않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잠시 뒤 민서가 내 방에서 나왔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내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이었다. 민서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아버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뭐예요? 민서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님, 빨리 말씀하세요. 통장 잔액 확인해야죠.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민서는 혼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내 생년월일, 아들 생일, 결혼기념일. 몇 번의 시도 끝에 화면이 열렸다. 역시 민서가 중얼거렸다. 나는 민서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았다. 통장 잔액이 선명하게 보였다. 15억 3천만 원. 민서의 눈빛이 변했다. 탐욕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훑었다. 15억이 넘네요. 민서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파트 팔면 총 30억은 되겠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저 여자는 내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그때 수연 씨가 부엌에서 나왔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수연 씨는 민서 뒤에 조용히 섰다. 핸드폰을 들어 노트북 화면을 촬영했다. 민서는 눈치채지 못했다. 수연 씨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확보했다는 신호였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서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다. 아버님, 이제 안심하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민서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현관문이 닫혔다. 나와 수연 씨만 남았다. 어르신. 수연 씨가 조용히 다가와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통장 잔액과 민서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증거예요. 수연 씨가 속삭였다. 이것도 나중에 쓸 수 있어요. 나는 수연 씨를 바라보았다.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인가? 왜 이렇게 나를 돕는가? 정말 그 여인의 딸인가? 점심 무렵이었다. 수연 씨가 내 방 청소를 하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필통이 보였다. 수연 씨는 필통을 꺼내 한참 바라보았다. 나는 방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연 씨가 필통 뚜껑을 열었다. 안에서 편지 조각 하나를 꺼냈다. 손가락으로 편지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러웠다. 나는 숨을 죽였다. 수연 씨는 편지를 다시 필통에 넣고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았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어르신. 수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필통 정말 오래된 거네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다. 오후가 되자 수연 씨가 외출한다고 했다. 잠깐 볼 일이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 씨가 나가고 나는 혼자 남았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필통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편지 조각들이 보였다.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다. 만호 씨, 당신이 나를 잊어도 괜찮아요. 우리 딸만은 행복하게 키울게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부디 행복하세요. 여인의 필체가 떨리고 있었다. 눈물 자국도 보였다. 내 손이 떨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30년 전의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 여인을 버렸다. 그리고 지금 그 여인의 딸이 내 곁에서 나를 돌보고 있다. 저녁 무렵 수연 씨가 돌아왔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수연 씨는 내 앞에 앉아 봉투를 내밀었다.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나는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 조각이 들어 있었다. 만호 씨,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내가 30년 전에 보냈던 편지였다. 이게 어떻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수연 씨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어르신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는 편지를 꽉 쥐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연 씨도 울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밤이 되었다. 수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어르신, 편히 쉬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 씨가 방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편지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필통 속 편지들이 은은하게 빛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법원에서 후견 심판 통지서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흰 봉투에 법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봉투를 뜯었다.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 제목이 선명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법원 통지서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다.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다. 내 정신은 멀쩡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왔다. 3개월 만이었다. 준호는 민서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 민서 말이 맞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가 자꾸 고집부리면 저희가 더 힘들어요. 저희가 힘들다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저들이 힘들다는 건가? 후견인 심판 순리대로 받으세요. 준호가 계속 말했다. 이게 아버지를 위한 길이에요. 나를 위한 길? 아니다. 이건 나를 가두는 길이다. 내 재산을 빼앗는 길이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그저 내 돈만 노리는 짐승들이다. 아버지, 준호가 놀라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이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는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전화도 안 했어. 이제 와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온 거지.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민서는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아들에게 마저 버려졌다. 법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빼앗기게 될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만 가보세요. 내가 말하자 준호와 민서가 일어났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다. 그때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다. 내 침대 옆에 앉았다. 수연 씨는 눈물을 참는 듯 했다. 붉어진 눈가가 보였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수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 씨는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나는 그 손을 꽉 쥐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지 마세요, 어르신. 수연 씨가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나는 수연 씨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내 과거의 아픔과 외로움을 읽었다. 수연 씨도 나처럼 외로웠을 것이다.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르신. 수연 씨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나는 결심했다. 이 부당한 제도와 며느리의 탐욕에 맞서 싸우기로,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내 정신이 멀쩡함을 증명하기로. 나는 수연 씨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다, 수연아. 나는 처음으로 수연 씨를 이름으로 불렀다.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수연을 끌어안았다. 30년 만에 안아보는 내 딸이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거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나는 주머니에서 법원 통지서를 꺼냈다. 수연아, 우리 이거 받아들이지 말자. 나는 통지서를 펼치며 말했다. 아버지를 믿어줘. 믿어요, 아버지.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믿었어요. 나는 통지서를 다시 접어 넣었다. 우리에게는 싸울 이유가 생겼다. 며느리의 탐욕에 맞서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밤이 깊어졌다. 수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계략을 막을 수 있을까? 법원은 내 편이 아니다. 아들도 내 편이 아니다. 내 편은 오직 수연뿐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불빛 속에도 나 같은 노인들이 있을 것이다. 가족에게 버려지고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노인들이.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새벽 3시였다. 나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법원 통지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여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만호 씨, 당신이 나를 잊어도 괜찮아요.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잊지 않았어.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그날 밤이었다. 11시가 넘어 수연이 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법원 통지서를 읽고 또 읽고 있었다. 들어와. 내가 말하자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연의 표정은 비장했다. 손에는 낡은 필통을 들고 있었다. 수연이 내 침대 옆에 앉았다. 문을 조용히 닫았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어르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더는 숨길 수 없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어르신이 30년 전에 버리신 딸 수연이에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내가 짐작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수연아, 내 딸, 내가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필통과 편지를 제게 주셨어요. 수연이 필통을 펼치며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제가 요양보호사가 되어 아버지를 뵙기를 바라셨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연이 필통 바닥을 눌렀다. 이중 바닥이 열렸다. 안에서 퇴색한 흑백 사진이 나왔다. 젊은 내 모습과 그 여인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나는 손을 떨며 사진을 받았다. 이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1979년에 찍으신 거래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가지고 계셨던 사진이에요. 사진 속 그 여인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나도 웃고 있었다. 우리는 정말 사랑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버렸다. 수연이 다시 이중바닥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비닐 봉투였다. 안에 노란 종이가 들어 있었다. 이건 제 탯줄 보관 증서예요. 수연이 봉투를 펼쳤다. 딸 수연, 1980년 3월 14일 출생 어머니 필체로 쓰여 있어요. 나는 증서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1980년 3월 14일. 내가 그 여인을 떠난 지 석 달 뒤였다. 그리고 이것은 수연이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나는 편지를 펼쳤다. 내 필체였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나는 비겁한 사람이다. 당신과 아이를 지킬 용기가 없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달라. 30년 전에 내가 쓴 편지였다. 나는 입술을 떨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수연아 겨우 입을 열었다. 내 딸 내가 어떻게 나를 찾아온 거니? 저도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알았어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사진첩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어요. 나이 드신 모습이었지만 알아봤어요. 수연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아버지가 외롭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아버지를 돈 때문에 요양원에 가두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수연의 손을 꽉 쥐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제가 요양보호사로 들어온 건 그래서예요. 수연이 계속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지키려는 거예요. 30년의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버린 딸이 이제 와서 나를 구하러 온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미안하다, 수연아.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버렸어. 너희 엄마를 저버렸어. 괜찮아요, 아버지. 수연이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30년의 세월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가방을 꺼냈다. 안에서 서류 뭉치와 녹음기를 꺼냈다. 아버지,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수연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며느리가 아버지의 의사를 무시하고 매매 동의를 강요하는 녹취 파일이에요. 녹음기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님은 치매니까 결정권이 없어요. 제가 후견인이 되면 이 아파트는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민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수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며느리가 의사소견서를 조작하려고 했던 문서도 있어요. 아버지가 중증 치매라고 거짓으로 진단서를 받으려고 했어요. 나는 서류를 받아 읽었다. 민서의 필체로 강만호, 중증 치매, 재산관리 능력 전무라고 메모되어 있었다. 이건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한 사기예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 증거로 법정에서 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나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내 딸이 이렇게 든든하게 자라났다니. 내가 버린 딸이 이제 나를 지켜주고 있다니. 고맙다, 수연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빠의 딸이어서 정말 고맙다. 저도 고마워요, 아버지. 수연이 미소를 지었다. 뒤늦게라도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이제 부녀로서 며느리의 악행에 맞설 계획을 세웠다. 수연은 증거를 더 확보할 것이고 나는 법정에서 내 정신이 멀쩡함을 증명할 것이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수연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 남아 필통을 열었다. 사진과 탯줄 증서, 편지를 하나씩 꺼내 다시 보았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제 제가 수연이를 지킬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필통 속 사진이 은은하게 빛났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겼다. 며느리의 탐욕에 맞서 싸울 무기가 생긴 것이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편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서가 수연의 정체를 알아냈다. 요양보호사 사무실에 신원조회를 했던 모양이다. 그날 오후 2시 민서가 집에 들이닥쳤다. 뒤에는 준호가 따라왔다. 민서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아버님, 민서가 소리쳤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나는 소파에 앉아 민서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멈췄다. 최수연이 아버님 딸이라고요? 민서가 수연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30년 전에 버린 사생아를 요양보호사로 들인 거예요? 사생아.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 조심해. 내가 소리쳤다. 수연이는 내 딸이다. 딸이요? 민서가 비웃으며 말했다. 재산을 노리고 위장 취업한 사기꾼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분노에 떨었다. 수연이는 나를 지키러 온 거야.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요양보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최수연 요양보호사 즉시 해고해 주세요. 피보호자 가족과 혈연관계가 있어요. 재산을 노리고 위장 취업했어요. 나는 민서에게 달려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준호가 나를 막아섰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준호가 내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나는 준호를 뿌리쳤다. 비켜. 나는 소리쳤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때 수연이 다가왔다. 민서와 마주섰다. 그만하세요.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지키러 온 거예요. 재산 따위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고? 민서가 냉소하며 말했다. 그럼 왜 신분을 숨기고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외로우실까 봐요. 수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런데 와보니까 당신들이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더군요. 민서와 수연이 서로 노려보았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섰다. 민서, 나는 이제 알겠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지. 아버님, 민서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은 치매 노인이에요. 이런 망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망상? 나는 소리쳤다. 내가 망상에 빠진 게 아니야. 내가 탐욕에 빠진 거지.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나는 내 아버지다. 하지만 나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30년 전 나는 외도를 했다. 그 여인에게서 딸이 태어났다. 나는 그 아이를 버렸어. 준호가 충격으로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아이가 바로 수연이야. 나는 수연을 가리키며 말했다. 수연이는 내가 버린 딸이야. 하지만 이제 와서 나를 구하러 온 거야. 민서가 팔짱을 끼고 냉소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믿기지 않겠지.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야. 나는 내 엄마에게 죄를 지었어. 그리고 수연이에게도 죄를 지었어.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우리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아버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더더욱.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좋아요. 이제 알겠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버님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세요. 사생아와 공모해서 재산을 지키려는 거죠. 공모. 수연이 소리쳤다. 저는 아버지를 지키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민서가 비웃으며 말했다. 최수연 씨, 당신 5년 전에 요양원에서 사고 낸 거 알아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사고? 진통제 대신 수면제를 잘못 투여해서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진 거. 민서가 악랄하게 말했다. 그 기록 제가 가지고 있어요.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제 실수였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환자분은 깨어나셨어요. 무사하셨어요. 법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민서가 차갑게 말했다. 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면 당신은 요양보호사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아버님을 돌볼 도덕적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돼요. 나는 민서에게 다가갔다. 민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아무리 수연이를 공격해도 소용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수연이를 믿어. 수연이는 나를 지킬 거야. 민서가 비웃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민서가 핸드백을 챙기며 말했다. 누가 이기나 두고 보죠. 민서와 준호가 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수연과 나만 남았다. 수연이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수연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수연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실수는 내 진심을 가리지 못해. 하지만 아버지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질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이길 거야. 진실은 반드시 이기니까. 나는 수연을 끌어안았다. 수연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나도 함께 울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저녁이 되었다. 수연은 간병 수첩을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수첩 첫 장에는 수연의 다짐이 낡은 펜으로 쓰여 있었다. 만호 아버지의 재산은 만호 아버님의 존엄입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딸의 진심이 이 위기를 극복할 단서임을 확신했다. 사흘이 지났다. 민서가 정말로 수연의 과거 징계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서가 왔다. 나는 서류를 읽었다. 요양보호사 최수연의 과거 의료사고 기록 및 도덕성 검증 제목이 적혀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수연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수연아. 내가 부르자 수연이 돌아보았다. 이거 봤니? 나는 서류를 건넸다. 수연이 서류를 받아 읽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죄송해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다. 제 과거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지시네요. 아니야. 나는 수연의 어깨를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법원이 수연의 과거를 문제 삼으면 우리는 불리해진다. 며느리의 계략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서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강만호 씨.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박민서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나는 명함을 받지 않았다. 변호사는 명함을 탁자에 놓았다. 최수연 씨의 과거 징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2020년 5월 14일 서울 소재 요양원에서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해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입니다. 수연이 얼굴을 가렸다. 나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환자는 사흘 뒤 깨어났지만 최수연 씨는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피후견인을 돌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닥쳐요. 나는 소리쳤다. 수연이의 과거는 실수였어요. 고의가 아니었다고요. 실수든 고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법원은 도덕성을 중시합니다. 최수연 씨가 아버님을 돌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민서가 팔짱을 끼고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승리한 표정이었다. 최수연 씨, 민서가 수연에게 말했다. 당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버님은 후견인 심판에서 질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수연이 소리쳤다. 제가 있어야 아버지를 지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민서가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아버님이 지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가 아버님의 발목을 잡는 거죠. 민서가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스크린샷 여러 장이었다. 게다가 이것도 있어요. 민서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 단톡방 몰래 캡처한 거 알고 있어요. 불법 촬영이죠. 수연이 말문이 막혔다. 나는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게 뭔데? 내가 물었다. 아버님은 모르시겠죠. 민서가 냉소하며 말했다. 제 핸드폰을 몰래 열어본 게 최수연이에요. 사생활 침해죠. 당신이 아버지를 노리는 증거잖아요. 수연이 소리쳤다. 그 단톡방에서 당신은 아버지 재산을 나눠 먹을 계획을 세웠어요. 증거가 있어요? 민서가 비웃었다. 불법으로 획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무효해요. 오히려 당신만 범죄자가 되는 거죠. 나는 변호사와 민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계략이 치밀했다. 수연의 모든 증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었다. 나가요. 나는 변호사와 민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변호사는 서류를 챙겼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심판 날짜가 일주일 뒤에요. 최수연 씨가 사라지지 않으면 아버님은 요양원 가실 거예요. 민서와 변호사가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수연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제가 떠날게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있으면 아버지만 힘드시잖아요. 안 돼. 나는 수연을 꽉 안으며 소리쳤다. 너는 떠나면 안 돼. 너는 내 딸이야. 하지만은 없어. 나는 수연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거야. 끝까지.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있었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전화를 걸었다. 5번째 전화에 나는 받았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저 민서한테 속은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들었다. 민서가 제 사업비 때문에 아버지 재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후견인만 되면 다 해결된다고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 정말 몰랐어요. 민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이제 알았으면 됐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늦었어.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울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수연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수연이 간병 수첩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이거 다시 봐주세요. 수연이 수첩을 펼쳤다. 제가 매일 아버지 건강 상태를 기록한 거예요. 약 드신 시간, 식사 내용, 산책 시간까지 다 적었어요. 나는 수첩을 받아 읽었다. 한 달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수연의 정성이 느껴졌다. 법정에서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수연이 말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정신이 멀쩡하신지, 제가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증명할 거예요. 나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내 딸이 이렇게 든든하다니. 고맙다, 수연아. 나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정말 훌륭한 딸이야.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법정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수연의 진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 수연도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다. 수연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수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아버지.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수연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뭐하니? 내가 물었다. 증거를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수연이 대답했다. 법정에서 쓸 거예요. 나는 수연 옆에 앉았다. 수연이 정리한 서류를 보았다. 며느리의 녹취 파일, 조작된 의사소견서, 통장 잔액 확인 사진, 간병 수첩. 모든 증거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수연아, 고맙다. 나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 포기했을 거야.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힘이 나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우리는 울지 않았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다. 싸워야 할 시간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성년의견 개시 심판 최종 심리날이 왔다. 2025년 12월 10일 오전 10시. 나는 수연과 함께 법원에 갔다. 법정은 엄숙했다. 판사석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방청석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다. 민서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성년의견 개시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수연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민서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피의견인 강만호 씨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다. 게다가 돌보던 요양보호사 최수연은 과거 의료사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해 혼수 상태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징계 기록을 펼쳤다. 이런 사람이 피의견인을 돌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강만호 씨의 판단력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꿋꿋이 앉아 있었다. 후견인 박민서 씨의 지정을 촉구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가 나를 바라보았다. 강만호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증인석 앞으로 걸어갔다. 마이크 앞에 섰다. 재판장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재산 관리를 못하는 노인이 아닙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세수하고 밥 먹습니다. 약도 제 시간에 챙겨 먹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지난 30년간 제가 버린 딸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나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딸은 제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라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는 며느리의 증거를 모아 저를 지키러 왔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민서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판사가 갑자기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강만호 씨,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나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2025년 12월 10일입니다.
아침에 뭐 드셨나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밥 한 공기 먹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질문했다. 이 법원 주소가 어디죠?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법원로입니다. 10에서 3을 계속 빼면 어떻게 되나요? 7입니다. 나는 또박또박 정확히 대답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피신청인 측 반박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민서 측 변호사가 일어서려다 주저앉았다. 말문이 막힌 것이었다. 최수연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판사가 말했다. 수연이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선서를 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며느리 박민서 씨가 아버지의 의사를 무시하고 매매 동의를 강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연이 녹음기를 꺼냈다. 이것은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녹음기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님은 치매니까 결정권이 없어요. 제가 후견인이 되면 이 아파트는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시세가 15억인데 팔면 반은 제 거예요.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민서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연이 핸드폰을 꺼냈다. 며느리가 아버지의 인터넷 뱅킹을 몰래 확인하며 재산을 계산하던 장면입니다. 프로젝터에 사진이 떴다. 민서가 노트북으로 통장 잔액 15억 3천만 원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며느리의 단톡방 대화입니다. 수연이 스크린샷을 제출했다. 프로젝터의 대화 내용이 크게 떴다. 시아버지 아파트 15억짜리 키읔키읔 후견인 되면 팔아서 밥 먹기 요양원은 제일 싼 데로 키읔키읔키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변호사가 잡았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버지가 중증 치매라고 거짓으로 진단서를 받으려 했던 며느리의 메모인이다. 수연이 서류를 제출했다. 강만호, 중증 치매, 재산관리 능력 전무 며느리 박민서 씨의 필체로 쓰여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다. 눈살을 찌푸렸다. 이것은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한 명백한 사기입니다.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5년 전 실수로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죄책감입니다.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일 이후 저는 더욱 조심했고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수연이 간병 수첩을 꺼냈다. 이것은 제가 한 달 동안 아버지를 돌보며 기록한 수첩입니다. 약 드신 시간, 식사 내용, 건강 상태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수첩을 받아 읽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연이 말했다. 만호 아버지의 재산은 만호 아버님의 존엄입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내가 소리쳤다. 제 딸 수연이의 과거 실수는 그녀의 진심을 가리지 못합니다. 나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저는 30년 전 수연이와 그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수연이는 저를 원망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지키러 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준호였다.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숨을 죽였다. 강만호 씨. 판사가 입을 열었다. 귀하는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았으며 재산관리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 가슴이 뛰었다. 피신청인 박민서 씨의 후견인 신청은 기각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또한 박민서 씨의 성년후견제도 악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하겠습니다. 사기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재심을 청구하겠어요. 정숙하십시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상으로 심판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수연을 끌어안았다. 수연도 나를 꽉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준호가 다가왔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준호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 아내가 아닌 내 양심을 따라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법정을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복도로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우리 이겼다. 네, 아버지. 우리 이겼어요. 수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민서는 변호사와 함께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민서를 보지 않았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다. 법원 로비에 나왔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여보, 나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우리 딸 지켰어요. 수연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날렸다. 그 여인의 대답 같았다. 수연과 나는 손을 잡고 걸었다. 법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 안에서 수연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셔야 해요. 그래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수연이와 함께 편히 살아야지.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녔다. 하지만 나는 평온했다. 내 존엄을 되찾았고 내 딸을 찾았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일주일 뒤 며느리 민서는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준호와 헤어지겠다고 했다. 재산 분할도 포기했다. 좋은 선택이야. 나는 민서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민서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준호는 며칠 뒤 다시 찾아왔다. 눈이 붓도록 울었던 모양이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나는 준호를 일으켰다. 일어나라. 나는 준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 네, 아버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나는 수연이와 잘 지낼 테니.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게 우리에게 맞는 거리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무 가까우면 다시 다칠 수 있어. 품위 있는 거리를 유지하자.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준호의 등을 두드렸다. 가끔 연락이나 하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준호가 떠난 뒤 나와 수연만 남았다. 텅 빈 거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수연이 있었으니까. 아버지. 수연이 차를 내오며 말했다. 이제 정말 우리 둘이네요. 그러게. 나는 차를 받아 마셨다. 따뜻한 국화차였다. 수연아, 미안하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빠가 30년 동안 너를 버려서. 괜찮아요, 아버지.
수연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함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필통을 꺼냈다. 수연에게 건넸다. 이제 이 필통은 내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안에는 내 엄마의 진심과 아빠의 후회가 담겨 있다. 수연이 필통을 받아들었다. 뚜껑을 열었다. 편지 조각들과 사진, 탯줄 증서가 보였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수연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이야기만 하셨어요. 나도 내 엄마를 사랑했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가족을 버릴 용기가. 알아요, 아버지. 수연이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30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다. 이제 우리 둘이 함께 새로운 가족을 시작하자. 나는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늦었지만 아빠가 내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줄게. 감사해요, 아버지.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진정한 요양보호사가 되어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그릇 부딪는 소리가 편안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아파트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늦은 후회 끝에 찾은 진정한 가족. 나는 수연을 통해 잃었던 내 삶의 존엄과 사랑을 회복했다. 이것이 내가 받은 두 번째 기회였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 계란말이였다. 수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상이었다. 맛있겠다. 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수연이 마주 앉았다. 많이 드세요, 아버지.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조용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수연이 설거지를 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아버지, 차 드릴까요? 수연이 부엌에서 물었다. 응, 고맙다. 나는 대답했다. 수연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나는 차를 받아 마셨다. 수연아. 내가 부르자 수연이 내 옆에 앉았다. 우리 내일 어디 갈까? 오랜만에 산책이라도 하자. 좋아요, 아버지. 수연이 환하게 웃었다. 한강공원 갈까요? 그래, 한강이 좋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평범한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밤이 깊어졌다. 수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창밖으로 들어온 달빛이 따뜻했다. 나는 필통을 다시 꺼냈다. 편지 한 장을 펼쳤다. 만호 씨, 당신이 나를 잊어도 괜찮아요. 우리 딸만은 행복하게 키울게요. 그 여인의 필체가 선명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수연이를 잘 키워줘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그 여인의 대답 같았다. 나는 편지를 다시 필통에 넣고 서랍에 넣었다. 침대에 누웠다. 편안한 잠자리였다. 창밖으로 들어온 햇살은 따뜻했고 더 이상 약 냄새가 아닌 희망의 비누 냄새가 났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여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딸이 옆에 있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꾼다. 후회도, 아픔도, 외로움도. 하지만 사랑만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성년후견 제도는 가족을 돕는 아름다운 제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악용될 때 가족은 파괴됩니다. 늦더라도 진심을 깨닫고 존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시니어의 품격입니다. 6개월이 지났다. 텔레비전 뉴스 화면. 성년후견 제도 악용 사건. 며느리 박민서 씨 집행유예 선고 자막이 흐른다. 거실. 수연이 만호에게 미역국을 떠먹여주고 있다. 만호의 머리에 하얀 머리가 더 늘었지만 얼굴은 평온하다. 수연아, 고맙다. 저야말로 아버지.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린다. 봄이 왔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